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드싱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이 책의 5장과 6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제품은 그 다음이고 수익은 마지막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강점이 많은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때 많은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약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점보다는 강점이 많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뽑았던 직원 중에 매우 특별한 직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책임자였던 마크 크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또 추천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든 면접관들이 이 마크 크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무뚝뚝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화적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자인 벤 호로위츠는 이분의 장점에 대해서 세일즈로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분을 채용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의 세일즈가 매우 올바르게 강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평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성과에 대한 건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 채용을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중심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에 그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 면접을 참여했던 모든 직원들의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좋은 사람 뽑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목적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그 목적과 기능에 맞춰서 그 일을 능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것, 그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인재와 사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벤 호로위츠는 특별히 직원 교육에 대한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직원의 유지에 대한 문제가 교육 없이, 직접적인 교육 없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어찌보면 동종업계 경쟁업체로부터 직원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잘 아는 친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직원을 스카우트해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회사에서 직원을 빼와도 되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죠. 그 친구 영원히 헤어질 것이 아니라면 그 친구가 느낄 상심과 배신감을 생각하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론은 친구 회사에서 직원을 뺏어오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들,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벤처기업이 데려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대치는 높지만 부조화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정착하기 위한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정 관리할까요? 대기업의 출신이니까 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나타낼 성과가 무엇인지를 서로 상의하고 그 성과를 단기간에 그것을 검증하고 증명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실제 대기업의 문화와 이 벤처기업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루빨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해보지 않는 일을 그렇지만 해야 하니까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책임자를 뽑는다고 합시다. CEO인 벤 호리츠 인사 책임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이 일을 어떻게 적임자를 찾아서 채용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인재를 명확히 정한 다음에 적임자 판단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 충족의 여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팀을 통해서
또 평판 조회를 통해서 채용에 대한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임자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은 CEO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 속에 직원 간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도 있겠고 오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진짜 목표는 숫자가 아니고 사실 일하는 과정들이고 성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기 목표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숫자와 성과 때문에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리더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팀워크로서 경쟁력이 보증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팀워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직원이 오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 벤 호로위츠는 경영부채라는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경영부채. 처음 듣는 말이죠. 경영부채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비용은 지불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한 자리에 두 사람 앉히는 겁니다. 혼자도 될 만한 일에 두 사람 앉히게 되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갈등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좋지 않겠네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경영부채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핵심 인재의 연봉을 과하게 올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연봉을 올려주었습니다. 소문이 안 날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전 직원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회사의 전 직원의 급여 인상으로 연결되는데 그러한 현상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경영부채의 대표적인 나쁜 점 중에 한 가지가 성과 관리와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성과가 있던 없던 관심 갖지 않고 체크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부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 그냥 감싸주고 실수와 실패도 감싸주고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감싸주고 서로가 잘못해도 감싸주는 것.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실적을 갉아먹고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바로 경영부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5장에서 말했던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제품이 그 다음이고 수익이 맨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보면서 인재 경영에 대한 것,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장에서는 오래가는 기업의 조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 정치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내 정치가 없어지도록 할까요? 실적 평가와 보수, 공명정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설계와 책임 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승진에 대한 것도 모두가 타당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불투명 속에서 사내 정치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만 좋고 골치 아픈 사람들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감싸는 건 좋지 않겠네요. 임원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결과, 달성률에 대한 걸 포함하는 거죠. 관리 능력에 대한 것을 보고 혁신성을 보고 협업 능력에 대한 것을 보면서 임원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 하나 있네요. 오늘의 탁월한 임원이 내일 또 탁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0명 규모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임원이 1000명이 되었을 때도 탁월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구하는 바 무엇인지를 증명해 내라는 겁니다. 기업 문화로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경비 절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짝으로 만든 책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각 1분 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내도록 제안했습니다. 왜?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페이스북에서는 빨리 움직여 무언가를 깨뜨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문화가 강화되면 경영자가 원하는 것을 결국 회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뜻과 가치관과 의도에 대한 것이 기업 문화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를 키우면서 회사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결국은 유능한 멘토를 구하는 것과 다 모든 것을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경험이 많은 풍부한 임원을 찾아서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 규정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소통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기업이 순발력이 있을까요? 상황 대응을 잘 할까요? 위기를 극복할까요? 어떻게 팀워크가 좋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인재가 영입되었을 때 그 모든 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회사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결국 제품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리 원칙에 대한 것을 조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부 기업은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